당시에는 미국이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강대국, 팽보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참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서재필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할 때 연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셨죠? 네. 김학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체코의 마시리크 대통령 그리고 아일랜드의 데벌레라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책을 연이어 내셨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마사릭이 좋겠네요. 네. 예, 순서상. 마사리크와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외교 독립론입니다. 외교 독립론이 지적인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수단도 외교 독립으로 시작해서 외교 독립으로 끝났고, 두 분은 다 당시로선 최고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최고 교육기관에서 후학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두 분이 미국에서 한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승만은 마사릭의 그 전설적인 건국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대 순으로 보면 이 박사의 외교 독립론이 먼저입니다. 예, 먼저 앞서고, 그리고 이제 마사릭이 이제 후를 따랐는데 실천은 마사릭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도 보면은 우리 한반도는 중국, 전통적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그 사이에 끼어서 독립을 이루었고요. 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독일과 또 프랑스 사이에 끼어서 또 독립을 이룬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독립운동도 그 분파가 갈라지죠. 우리처럼 무장 독립, 외교 독립, 준비 독립처럼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준비 독립, 그다음에 무장 독립, 그다음에 외교 독립. 그런데 결국은 두 나라가 두 지도자의 그 정치 철학의 리더십에 의해서 외교 독립론으로 초지일관하고 결국 건국을 하게 됐습니다. 마사리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체코슬로바키아 내에 무장 독립론자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이겨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사릭은 출신이 일단 그 최하위 계층에서 출발을 해서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프라하 대학 교수까지 이거 지위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11개 국어를 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량이 엄청나죠. 그래서 당시에 침체해 있던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어떠한 지식인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던 분이니까 자신감이 넘친 분입니다. 거의 독학으로 언어를 연마했다는 사실을 맞습니다. 전해졌습니다. 예, 거의 독학으로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독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사릭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한복판에 있어서 낙후되고 소위 말하는 보헤미안의 낙후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해외로 돌려야 된다 하면서 스스로가 독서를 통해서 외부에 이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이제 잡지를 창간하면서 자기 동족들한테 전파하는 데 힘을 쓴 사람이죠. 예. 그런데 마사리크의 이런 독립 노선을 두고 유화주의자다, 패배주의자다라는 공격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세계 제1차 대전, 러시아 혁명하고 세계 제1차 대전이 말하자면 외부에서 여건을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에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같은 슬라브 민족이라고 의존했던 독립이라기보다 우리말로 하면 저기죠. 친중파. 거긴 친러파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쭉 꾸준하게 독립 노선을 독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얀 후스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체코의 언어도 아주 우수한 언어다. 그 다음에 종교와 언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데 마사리기의 큰 무기는 진실처럼 사실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 하나였어요. 그래서 거짓과 이 치팅이 난무하는 당시 중유럽에서 어떠한 타협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과 진실 또는 속임수하고 타협하지 않고 일관한 데가 그 사람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그거로 승리를 했죠. 네. 지금 동유럽 말씀하셨지만 폴란드를 지배하는 자가 전 유럽을 지배한다. 예. 체코슬로바키아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당시 유럽에서 아주 상시적으로 논의되던 의제였을 만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뭐랄까요, 약소민족의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낸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유명한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로부터 한 300년간 나라를 잃었죠.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적절하게 설명했듯이 체코는 유럽의 핵심이다. 체코를 독일이 지배를 하면은 전 유럽을 지배하고 러시아가 지배를 하면 독일은 잃어버린다. 그럴 정도로 체코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지금 체코라고 그러지만 당시에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합쳐서 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없었죠. 그냥 보헤미아라고 했죠. 그래서 나라 이름조차도 없이 그다음에 언어도 사라져가고 있었고 종교도 강제로 이제 사라져가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언어와 종교를 함께 간직하면서 체코의 정신을 살려서 독립을 시키는 데 성공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과 마사리크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두 분이 한 번 만났다는 기록은 내가 봤지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분의 지적 수준을 보면 당대의 최고거든요. 이승만 박사도 제가 알기로 4개국어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마사릭도 한 11개국어를 하고 그리고 쓰는데 불편이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 정신이라는 그 방대한 책을 러시아 말로 썼거든요. 그리고 사라져가는 체코말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또 체코말로 열심히 또 글도 쓰고요. 이승만 박사도 그 해박한 한문 지식과 중국 고전을 고전에 의지해서 책을 쓰지 않고 순우리말로 보통 사람이면 누군지 알기 쉽게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종교도 전통적인 유교나 불교보다는 새로운 정신세계의 기독교를 가지고 이 새 나라에는 새 정신이 필요하다. 그 두 분이 참 비슷하죠. 그래서 정신세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수단도 비슷해서 아마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이야기했으면 쌍둥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은 이 책에서 외교 독립론이 가장 현실적인 독립론이었다. 그렇죠. 약소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현실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두 가지로 혹은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본이 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그 1894년이라는 청일전쟁에서 배상금, 그때가 아마 청조의 4년치 그 조세 수입이 했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1900년에 일어난 복서의 의화단. 네. 그 나라 그때 9개국 9개인가 8개의 나라가 개입을 했는데 그 나중에 배상금을 상당 부분 미국이 앞서가지고 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칭화대학이 그 인데미니티 스쿨이라고 그래서 미국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의 칭화대학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국에 조금씩 내서 그 배상금을요, 이렇게 중국을 살려야 된다 했는데 일본도 조금 냈지만 일본 그 배상금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럴 전쟁 진짜 대비하기 위해서 런던 금융시장에 가서 기체를 한 건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상당한 결국 전쟁이라는 게 돈인데 그 돈을 따져보면 당시에 당시에 GDP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본의 경제력과 그 다음에 병력 동원, 일본은 100만 명을 한때는 동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100만 명을 동원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병력도 돈이고 그 다음에 무기도 돈이고 뭐든지 자금인데 자금 면에서는 도저히 전쟁을 통해서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일본은 결과론이지만 결국은 러시아도 이겼고 청나라도 이겼고 그 다음에 칭다오에 쳐들어가서 독일도 이겼고 2차 대전 때는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불란서도 이겼고 싱가포르에 있는 영국도 이겼고 드디어는 미국과 한판 벌써 4년이라는 긴 전쟁도 치른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건 결과론이지만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그걸 예견하고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독립을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승만은 아까 보다시피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군사력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는 좋은 예를 봤단 말이죠. 또 그 후 직후에는 그 아일랜드도 군사력으로 뭐 봉기를 했지만 결국 군사력으로 독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이승만 박사는 감옥에서 그 이상재 선생님하고 감옥에 있던 동지들하고의 토론 끝에 얻은 결론이 무력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교 독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세계 동정을 얻어야 되는데 세계 동정이라는 건 기독교다.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아마 1900년에 15억이, 전 세계 인구가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5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5억을 10억으로 배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할 때 그 5억 내지는 장차 10억이 되는 기독교 인구의 그 동정심을 얻으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외교 독립을 하는데 영국 보고 독립해달랄 수가 없어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불란서도 마찬가지. 모든 강대국이 식민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독립을 해주셔 하면 그건 외교 독립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들 이해가 자기들이 이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자연히 상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미국을 상대하면서 그 가진 수단이 그 실용주의와 기독교주의. 그래서 마사릭한테 배운 게 뭔가 하니 마사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체코를 300년간 뭐로 다스렸는 거니 카톨릭으로 다스렸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카톨릭으로 다스리면서 그 얀 후스의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개신교를. 그런데 외교 독립을 하면 절실하게 필요한 게 강대국의 그 동정심인데 불란서를 눈여겨본 겁니다. 그래서 불란서도 카톨릭 국가인데 불란서의 카톨릭하고 오스트리아의 카톨릭은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헝가리와의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이용을 해서 프랑스의 가톨릭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지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독립 후에 새 나라의 정신 세계를 그 생각도 했지만 독립운동으로서도 전 세계 동정을 얻는데 기독교가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체코는 그 위치상 미국에 손 벌릴 수는 없는데 가까운 프랑스에 손을 벌렸는데 이승만은 미국을 겨냥한 거죠. 지금 현대의 연구자들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할 당시에 상황을 저희가 재구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미국이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강대국, 팽보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참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서재필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할 때 그때는 아직 그 서부의 개척도 안 끝났을 때고 간신히 그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예요. 그리고 철도도 안 나와 있을 때고 그리고 유명한 그 카스터 장군의 전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엉성한 때고요. 그 다음에 상비군도 내가 알기로는 없었을 때입니다. 미국의 국력이 유럽의 한 중위권 정도. 제가 보기엔 루마니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럼 왜 미국을 그렇게 기대했냐? 첫째는 미국은 일단은 필리핀만 빼놓고는 식민지를 갖지 않고 필리핀마저도 미국 상원에서 45년에는 우리가 독립휴전을 결의했단 말이죠. 그리고 영토적인 야심이 없고 시장,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영토보다는 시장으로서 다른 나라를 생각한 거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결국은 헌법을 만들고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칸트가 내 기억으로는 불과 수년, 그러니까 1794년인가에 마지막 작품일 거예요. 영구 평화론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제연합 같은 걸 만들어서 회원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리드할 국가가 있다. 네. 그게 미국이다. 아주 지금 독립한 지 불과 몇 년 안 되는 나라에 대한 칸트의 기대가 컸어요. 칸트는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걸까요? 칸트의 제가 보기에는요. 칸트는 원래 할아버지 때 스코틀랜드에서 그 지금의 거기가 어디죠? 그 퀘니스버그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땅이죠. 네. 폴란드와 독일에 끼어 있는. 그리 이제 이주한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알다시피 영국의 식민지 아니겠습니까? 네. 영국에 대한 그 감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영국은 발달된 나라지만 그 상당히 호전적이고 국가로서는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 과학과 문명이 앞선 나라지만 그 인종들은 좀 그렇다. 앵글로색슨 그렇죠. 호전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국은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다. 임금님 혼자 귀족들하고 작당을 하면은 전쟁 선포가 쉽다. 그리고 왕정은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왕정이 교회와 결탁을 하면 전쟁은 쉽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공화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쟁 선포권을 의회가 갖도록. 근데 그게 바로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염두에 둔 나라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 세계 평화와 영국 평화를 위해서 리드한 적격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미약한 나라지만 칸트는 그대로 하면 앞으로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박사의 그 글에도 보면 미국이 있을진데 앞으로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표현을 쓰는 게 있습니다.
일본 내막기뿐 아니라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측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예측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결국은 이거 뭐 다 아는 거지만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거다.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철학적 맥락에서, 정치사적 그럼요. 맥락에서. 예. 네.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 세 가지죠. 하나는 자유공화국, 또 하나는 이 영토를 점령하고 그 백성을 노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을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통상을 하기 위해서는 항해와 통행의 자유가 있는 나라. 네. 세 번째는 이런 모든 나라의 형님으로서 그 세계적인 기구, 말하자면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라는 그런, 그걸 뭐라는 거지? 자유국가연합체라고 불렀죠. 그 당시는요. 네. 자유국가연합체의 큰 형님으로서 리드할 수 있는 나라. 그걸 바라본 거죠.